아, 네, 마이크를 안 써도 될 것 같긴 한데 제 목소리가 좀 작아가지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작은 줄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자꾸 작다 그래서. 네, 오늘 바쁘신데 저희 기업 설명회 R&D 데이 여기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바쁘시지만 이런 일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는 여의도를 오게 돼가지고 여의도 올 일이 거의 없는데 여의도 금융가 이렇게 오게 돼가지고 안 입는 양복을 입었는데 양복 입은 분이 안 계시네. 다음부터는 저도 캐주얼하게 입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오스코텍 R&D 데이 오늘 말씀드릴 내용 목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간단하게 작년에 있었던 일, 주요 일들 리뷰하고 그다음에 파이프라인 업데이트, 가장 궁금해하실 세비도 플래닛 ITP 임상 결과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지금 전임상에 있는 저희 파이프라인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내년 올해 계획 이런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리뷰입니다. 조금 이따 조금 더 자세히 다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세비도 플래닛은 임상 2상 환자 모집 완료하고 올해 초에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탑라인 결과 지난주에 발표했고요. 그리고 그 전에 비임상 실험, 루푸스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 비임상 실험 결과에 대해서 클리니컬 앤 익스페리멘털 이뮤놀로지에 게재했고요. 801 저희 항암제 고형암 임상 국내 임상 1상 게시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비임상 실험 결과 연세대에서 진행한 비임상 실험 결과 2개 학술지에 이제 게재를 했습니다. 아델 Y51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 아델하고 함께 공동 개발하고 있는 안티타우 알츠하이머 디시즈에 대한 안티타우 엔티바디입니다. GMP 생산 완료됐고 이제 IND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이맘때죠. 카나프로부터 EP24 듀얼 엔타고니스트 저희가 라이센스인을 했고요. 그래서 OCT598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전임상 개발 착수했고 올해 초에 발표를 했지만은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에서 교원 창업한 그 바이오리버트라는 회사 스타트업과 공동 연구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2차례에 걸쳐서 증자를 했고 충분한 캐시플로우 확보했습니다. 간단한 파이프라인 현재 저희 회사 파이프라인입니다. 류마티스 아르스라이티스 페이스 2A에서 완료했고 몇 년 전에 ITP 요번에 완료됐고 801 같은 경우는 AML 미국에서 AML 임상 1상 도스 에스컬레이션 페이스 IV로 진행했습니다. 작년 초에 완료됐고 그리고 작년 초부터 지금 국내에서 솔리튜머에 대해서 임상 1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델 Y51은 지금 프리클리니컬 전임상 준비가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고 조만간 올해 내로 이제 임상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OCT598 지금 전임상 개발 진입을 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아직 밝히기 어려운 디스커버리 파이프라인들 있습니다. 세비도 플래닛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비도 플래닛 한 2년 전에 류마티스 아스라이티스에서 임상 페이스 2A 스터디에서 그렇게 썩 좋은 결과를 보이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어떻게 보면 그건 proof of biology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저희 SYK inhibitor, 세비도 플래닛은 SYK, SYK inhibitor인데 SYK inhibitor의 기전상 류마티스 환자 전체를 커버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고
그 초기 환자들, 류마티스 아스트라이티스 초기 환자들한테서는 고용량에서 제법 그럴듯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능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RA에 비해서 이 ITP, 이뮨 트롬보사이토피니아 면역 혈소판 감소증은 이 SIG이라는 타겟이 보다 더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ITP에서는 훨씬 더 고무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었고, 이 ITP라는 디지즈는 혈소판이 줄어들어 있는, 혈소판이 감소되어 있는, 혈소판이 여러 가지 이유로 감소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면역 반응 때문에 혈소판이 감소되어 있는 그런 질병입니다. 10만 이하로 내려가면 12개월 이상 동안 10만 이하로 내려가 있으면 마이크로리터당, 그러면은 이제 혈소판 ITP 다른 이유 없이 그러면은 이제 ITP라고 이제 진단이 되고요. 희귀 질환입니다. 10만 명 중에 10명 정도. 보통은 그냥 이런 피부에 멍이 들면은 이제 혈소판이 많이 있어야지 이제 멍이 들어도 그 혈액 응고시키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혈소판이 없어서 혈액 응고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점들, 이런 것, 브루징이나 블리딩, 이런 피부에 이제 이런 것들이 종종 보이고, 그렇지만 이제 이게 심해지면, 혈소판이 너무 감소된 상태가 심해지면은 이제 혈전으로 그 출혈이나 혈전 이런 걸로 이제 더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롬보엠볼리즘으로 이제 진행될 확률이 높아지는 그런 디시즈입니다. 이 기전적으로는 이 플레이트릿에 작용하는 자가 항체들이 이제 생겨가지고 그 자가 항체들이 이제 혈소판에 붙어서 혈소판이 이 매크로페이지 대식 세포에 의해서 이제 클리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혈소판이 줄어들게 되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 이 마크로페이지는 엔티젠, 이 마크로페이지가 이제 그 부분을 더 이제 증폭시켜 가지고 T셀이나 B셀이나 플라즈마 셀로부터 이 혈소판을 인식하는 자가 항체를 더 만들게 되고, 그 자가 항체가 또 플레이트릿, 그러니까 혈소판을 더 이제 없애게 되고, 거기에 멈추지 않고 이제 혈소판을 만들어내는 이 골수에서 메가캐리오사이트 혈소판을 만들어내는 이 셀까지 이제 저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T셀 이런 쪽으로 다 계속 이어지는데, 따라서 이 ITP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 자가 항체들의 활동을 멈추게 하든지, 아니면은 여기서 혈소판이 새더라도 이 골수에서 혈소판이 더욱 더 많이 만들어지게 하든지,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동이가 새는 부분을 막든지, 아니면 물을 더 세게 틀든지 해서 그 수준을 유지하게 되겠죠.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혈소판이 더 만들어지게 하는 약이 지금 스탠다드로 쓰이고 있는 트롬보포에틴 리셉터 애거니스트입니다. TPO-RA라고 이제 분류는. 그리고 이 자가 항체들의 활동을 막아주는 기전이 이제 저희 SYK입니다. 이 혈소판이 마크로페이지한테 이제 잡혀 먹힐 때 요 SIG에 의해서 그 마크로페이지가 요 SIG을 통해서 이 혈소판을 인식하고 잡아먹게 됩니다. 그래서 SIG은 굉장히 이 혈소판이 줄어드는데 아주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타겟이고, 따라서 RA하고는 달리 ITP에서는 SIG 이니비터의 역할이 충분히 크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제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ITP의 시장 사이즈는 보통 한 3빌리언, 3조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트롬보포에틴 리셉터 애거니스트 TPO-RA가 지금 한 55% 반 이상을 이제 팔고 있고요. 그 밖에 이제 옛날부터 쓰여오던 이뮤노글로불린이나 스테로이드 계통들이 쓰이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표준 치료법은 이와 같습니다. 표준 치료법은 우선은 스테로이드로 막다가, 사실 근데
스테로이드를 쓰면 이제 혈소판 수치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치료를 하지만 스테로이드가 이제 안 듣는 환자들이 있고 스테로이드는 또 장기 복용을 하면 부작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래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로 안 되면은 그다음 세컨 라인으로 지금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 TPO-RA입니다. TPO-RA 그 밖에 이제 뭐 B셀을 막는 리투크스막 그리고 뭐 2019년 식 이니비터라고 얘기하는 이 포스타마티닙 뭐 그 밖에 이제 스플린을 절제하는 그 수술 뭐 이런 식으로 세컨 라인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TPO-RA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흔히 쓰이는 세컨 라인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이제 의약품이고 현재 뭐 프로막타, 엔플레이트, 노바티스하고 엠진이 이제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막타 매출액은 2021년에 2조 원 정도, 엠진의 엔플레이트는 한 1조 이렇게 되고 요 매출액의 한 반 정도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ITP로부터 나옵니다. 보통 이제 TPO-RA는 상당히 좋은 약입니다. 뭐 리스폰스 레이트 50% 내외 환자들한테서 아주 좋은 리스폰스 레이트를 보이고 그렇지만 이 TPO-RA가 안 듣는 환자들이 한 30% 정도 있습니다. 이 세컨 라인에서 TPO-RA에 안 들으면 사실 그 환자들은 더 이상 약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아주 고전적인 뭐 면역 억제제라든가 아니면 스플리넥토미 뭐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컨비네이션 이런 것들을 쓰는데 사실은 굉장히 약이 지금 서드 라인으로는 약이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포스타마티닙은 라이젤에서 이제 식 이니비터로 개발을 한 약입니다. 2019년에 ITP로 처음 이제 허가를 받았습니다. 라이젤에서는 식 이니비터라고 주장을 하지만 뭐 저희들 예전에도 이제 많이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저희 세비도플래닛과 비교를 하는 데이터를 많이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포스타마티닙은 멀티카이네이즈 이니비터고 식뿐만이 아니라 잭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다른 카이네이스들을 저희 뭐 전문 용어로 지저분한 드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식 이니비터로 허가를 받기는 했지만은 사실 부작용도 굉장히 많고 특히 고혈압이라든가 이런 부작용이 많고 부작용 때문에 용량을 높이지 못하고 그리고 그런 부작용 이슈 그리고 약가도 지금 뭐 상당히 높고 그래서 사실은 2019년에 허가를 받았지만 이렇게 많이 팔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한 2021년 매출이 한 우리 돈으로 800억, 800억 뭐 그 정도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밖에 사실은 이 포스타마티닙보다는 저희들이 경쟁 상대로 생각하는 거는 지금 삼상에 있는 이 물질들입니다. 사노피에서 BTK 이니비터 빌사브루티닙을 지금 ITP에서 삼상 진행 중이고 그리고 아즈넥스에서 에프가티즈맛, FcRn 블라커입니다. 삼상 진행 중입니다. BTK는 식의 바로 다운스트림에 있습니다. 식하고 거의 같은 타겟이라고 봐도 좋을 정도로 기전적으로 식의 바로 다운스트림에 있는 게 이제 BTK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거의 뭐 같은 기전이라고 보셔도 되고 이 FcRn은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한올에서도 FcRn 엔티바디를 라이센싱 아웃 한 적이 있죠. 이 FcRn은 기본적으로 혈중에 있는 혈중에 돌아다니는 엔티바디를 그냥 감소시키는 혈중에 있는 뭐가 됐든지 간에 뭐 항체들을 그냥 혈중의 항체를 그냥 감소시키는 그런 기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이뮤노글로불린 IVIG 하고 뭐 거의 마찬가지 기전이라고 요 IVIG 이뮤노글로불린하고 거의 같은 기전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약들이 지금 3상 진행 중이고 에프가티즈맛은 작년에 이제 3상 끝났고 결과도 발표를 했지만 이 3상은 IV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뭐 매주 IV로 주사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허가 신청을 들어가진 않았고 지금 서큐
서큐로 지금 3상을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희 세비더 플래닛 3상, 2상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멀티센터, 랜더마이즈, 더블 블라인드, 기타 등등. persistent and chronic immune thrombocytopenia. ITP는 이제 acute, 그 다음에 persistent, 그 다음에 chronic 이렇게 세 단계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뒷단계에 있는 그런 ITP 환자를 대상으로 그 중에서도 at least one prior therapy, 이미 이전의 테라피에서 실패했던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했고 3만 이하 이 혈소판 수치라는 게 그 환자가 혈소판 수치를 재면 굉장히 등락폭이 큽니다. 그래서 한 번 쟀을 때 3만 이하라고 해서 임상에 들어오진 못하고요. 7일 간격, 7일 이상 간격을 두고 두 번 연속으로 ITP 혈소판 수치가 3만 이하가 돼야지 이제 저희 임상에 인롤이 됩니다. 뭐 플라시보 12명 그리고 1대 2대 2도 랜덤화해서 있는데 플라시보 12명 뭐 결과적으로는 200mg에 26명 그다음에 400mg에 22명 이렇게 인롤이 됐습니다. 여기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입니다.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는 여기 써 있는 그대로입니다. 플레이트릿 카운트가 혈소판 숫자가 3만 이상이면서 베이스라인, 그러니까 투약하기 전에 혈소판 수치의 2배 이상. 이게 이제 저희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입니다. 그래 놓고 여기 average of two previous count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혈소판 수치는 굉장히 등락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석할 때는 이 3만 이상이 그러니까 오늘 와서 잰 혈소판 수치와 이전에 쟀던 혈소판 수치를 평균해가지고 그게 3만 이상인 경우 그리고 그게 베이스라인의 2배 이상 이런 환자를 이 반응성이 있다, 그러니까 리스펀더다 하고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3만 이상이면 이 average of 2가 이 플레이트릿 카운트가 아니라 요 더블링 더 베이스라인에만 해당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가 좀 낮아지죠. 그러니까 평균 두 번 평균이 아니라 한 번만 3만이 넘어도 리스펀더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바를 낮추면은 조금 더 리스펀더 숫자가 늘어나겠죠. 뭐 그런 거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without use of rescue medication, 이 혈소판 수치가 너무 낮아지면은 곤란하기 때문에 출혈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임상을 진행하다가도 이 혈소판 수치가 지나치게 낮으면은 이제 레스큐 메디케이션이 들어갑니다. 주로 스테로이드인데 레스큐 메디케이션이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 이게 저희 약의 효과인지 이 스테로이드 때문인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레스큐 메디케이션이 들어가면 그 레스큐 이후의 수치들은 이제 저희들 반응에서 제외를 합니다. 이게 이제 저희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고 그 밖에 이제 여러 가지 세컨더리 엔드포인트 그리고 익스플로러토리 엔드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이 환자 캐릭터리스틱입니다. 뭐 그냥 다 보실 필요는 없고 그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디언 베이스라인 플레이트릿 카운트가 8,500 다 합쳐서 저희가 이제 비교를 하자면은 윌사브루티닙이 페이스 1, 2 스터디를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 퍼블리시를 한 게 있습니다. 그거하고 비교를 하자면은 윌사브루티닙 같은 경우 미디안 혈소판 수치가 15,000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임상의 환자분들보다는 조금 더 혈소판 수치가 떨어져 있는 그런 환자군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previous line of therapy 아까 뭐 한 번 이상 실패한 그런 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70%가 세 번 이상 다른 약을 다른 약으로 처리를 했는데도 계속 이제 혈소판 수치가 개선이 되지 않는 70%가 뭐 그런 환자들입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중증 환자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윌사브루티닙 같은 경우는 미디안 넘버, 그러니까 previous line of therapy가 미디안이 4라고 돼 있는데 뭐 저희들도 미디안을 계산은 아직 못 해봤지만은 미디안을 하자면은 뭐 비슷하거나 조금 더 위거나 뭐 그럴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스플린 절제술을 했던 환자는 릴사 경우가 조금 더 많고요, 25%. 그렇지만은 저희들은 공교롭게도 이 투약군에만 스플리넥터미가 있던 환자들은 투약군에만 배정이 됐습니다. 이거 뭐 여기에 따라서 스트래티파이를 하진 않았기 때문에 공교롭게 그냥 조금 더 그러니까 스플리넥터미를 했다는 얘기는 조금 더 중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중증 환자들이 더 투약군으로 배정이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TPO-RA, 아까 말씀드린 TPO-RA를 썼다가 진행한 환자들, TPO-RA를 썼던 환자들이 60%, 릴사브루티닙이랑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베이스라인 혈소판 수치가 15,000 이하인 환자가 70%. 굉장히 그러니까 아주 중증인 그런 환자들이 더 많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데이터인데요. 요 테이블은 여기 오신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 저희들 앞으로 뭐 다른 자료, 뭐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다르게 막 해석하고 그럴 소지가 있기 때문에 뭐 이 테이블은 뭐 지금 공개는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학회 발표 때문에도 그렇기도 하고요. 너무 자세한 데이터를 지금 공개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학회에서 발표할 때는 이제 이런 히트맵 같은 게 이제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어찌됐든 그냥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플라시보군 200mg군, 400mg군입니다. 그냥 한눈으로 딱 봐도 파란색이 5만 이상, 하늘색이 3만에서 5만 사이, 그리고 그 밖에 핑크색은 이제 3만 이하, 이 흰색은 뭐 환자가 그 비짓을 안 했다던가 어쨌든 데이터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요 빨간색이 이제 레스큐 메디케이션입니다. 여기 레스큐가 들어가면 그 이후의 데이터들은 이제 다 저희들이 처리를 안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놓고서는 그냥 한눈으로 봐도 플라시보는 반응이 거의 없고 요 한 명 있을까 말까 하고 200mg군, 400mg군으로 가면서 반응이 확실히 더 좋다는 거를 한눈으로 봐도 그냥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를 어떻게 어떤 엔드포인트를 써가지고 어떤 잣대를 가지고 어떻게 숫자화하느냐 할 때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저희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였습니다. 에버리지 오늘과 그 전 두 번의 에버리지 혈소판 수치가 3만 이상이고 그게 베이스라인의 2배 이상 이렇게 했을 때는 저희들 뭐 지난주에 발표한 이 탑라인 나왔습니다. 그래서 플라시보가 4명, 12명, 14명 해가지고 반응률이 64%. 근데 뭐 통계적 유의성은 달성하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시도 나갔고 뭐 세컨더리 엔포인트는 쓰지도 말라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일단 공지가 나갔습니다. 잠깐만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잘 보시면은 이 플라시보군 중에 요 녹색이 리스펀더, 요 기준에 의해서 리스펀더로 판명된 환자들입니다. 이 환자 그냥 2번 왔다 갔다 하면서 어쩌다 2번 3만 5만 넘어간 경우, 특히 이 환자는 전혀 반응이 없다가 끝에 가서 마지막 비짓에서 5만이 넘었다가 그 이후에 팔로우업에서 또 뭐 저 밑으로 떨어집니다. 뭐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기준에 의하면은 이 환자도 이 비짓 8번째 비짓과 7번째 비짓의 평균을 내면은 3만이 넘어가기 때문에 리스펀더로 이제 판명이 됩니다. 뭐 그런 식입니다. 이 환자도 이제 처음에 왜 그런지 몰라도 그냥 처음에 반응이 있는 것처럼 하다가 쭉 없어지고 끝에 가서는 레스큐까지 들어갔죠. 근데 이 환자도 이제 여기서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하면은 반응한 환자로 이제 판명이 되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보시면은 이 중에 반응이 있었던 환자라고 볼 수 있는 건 이 환자 하나뿐이지만 요 임상 실험에서의 이 기준에 따르면 이제 반응한 환자가 이제 4명으로 되는 거고, 그러면 33%. 이게 플래시보에서 33%가 나오는 바람에 이 통계적 유의성이 안 맞춰지는 거죠. 그러면 뭐 이게 N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통계적 유의성이 나올 겁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러면 N수를 늘리지 그랬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N수 늘리면은 임상도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사실 저희들이 임상 디자인을 할 때는 플래시보 그룹에서 거의 반응이 없을 걸 예상을 하고 디자인을 한 그런 임상입니다. 이거를 조금 바꿔서 에버리지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바를 낮춰서 그냥 3만이 넘고, 일단 혈소판 수치가 3만이 넘고 그 전하고의 평균 값이 이 베이스라인의 2배 이상, 그렇게 수치를 바꾸면은 그 스레시홀드를 바꾸면은 여기서 한 명이 빠지게 되고요, 여기서 한두 명씩이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플라시보에 3명, 400mg에서 16명, 뭐 73% 엄청난 반응률처럼 보이는 게 나오고, 통계적 유의성도 완벽하게 달성을 했습니다. 200mg, 뭐 400mg에서. 그럼 이게 그럼 맞는 반응률이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환자 3만이 어쩌다가 넘었고 베이스라인 혈소판 수치가 워낙에 낮았기 때문에 한번 3만 넘으면은 그냥 이 에버리지도 베이스라인의 2배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반응한 환자로 이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도 사실 리스폰더라고 볼 수 없는데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리스폰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값이 나옵니다. 결국은 이 어떤 임상에서 어떤 특히 이상에서 N수가 이제 충분치 않은데 이상에서 이런 엔드포인트를 뭘로 잡느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p-밸류를 가지고 실패한 임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좀 잘못 생각하는 거다라고 좀 그런 주장을 예를 보여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사실 중요한 거는 이야기 이상에서 proof of concept 이상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이약이 진짜 효과가 있고 그 효과가 경쟁력이 있을 것이냐, 이게 이제 저희들이 판단해야 될, 임상 결과를 가지고 판단해야 될 일입니다. 저희들 세컨더리 엔포인트에 2번 연속해서 두 번 이상 연속해가지고 혈소판 수치가 3만 이상인 경우, 이거를 리스폰스라고 이제 한번 뭐 보는 세컨더리 엔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 플라시보 그룹에서는, 위약군에서는 이제 반응한 환자가 1명, 그리고 200mg, 400mg 해서 1명, 10명, 11명, 그럼 50% 반응률에 이 통계적 유의성도 완벽하게 맞췄습니다. 이거를 또 다른 세컨더리 엔포인트가 5만 이상입니다. 똑같이 두 번 연속으로 5만 이상이 나오는 경우, 2번 이상 연속해서 5만 이상이 나오는 경우, 요 파란색들이 둘 이상 연속돼 있으면 됩니다. 역시 플라시보에선 요 환자 1명, 400mg에선 9명에서 41%입니다. 뭐 p-밸류는 약간 0.05를 넘어갔는데, 이거하고 이 두 번 이상 연속으로 5만 이상 넘어가는 이 엔드포인트를 쓴 임상이 릴사브루티닙니다. 릴사브루티닙에서는 이것을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로 가져갔습니다. 페이스 1, 2에서. 근데 페이스 1, 2였기 때문에 이 릴사브루티닙 임상에서는 플라시보 그룹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통계적 유의성 얘기할 수 없고요. 어쨌든 릴사브루티닙이 요 엔드포인트를 가져갔을 때 반응률 40% 나왔습니다. 근데 차이점은 릴사브루티닙은 24주, 저희 세비도플레닙은 12주였습니다. 그래서 24주 동안 하니까는 2번 연속으로 나올 확률이 당연히 더 늘어나겠죠. 리스폰더일 확률이. 그래서 뭐 숫자상으로는 40%, 41% 비슷하지만 뭐 릴사브루티닙한테 좀 더 유리한 그런 임상
임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서로 다른 임상이고 뭐 여러 가지 크라이테리아 이런 뭐 인클루전이나 뭐 이런 것도 다르기 때문에 숫자를 직접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그냥 대충 이렇게 비교만 하는 겁니다. 그 밖에는 이제 세컨더리 엔드포인트는 아니지만 저희가 가장 높은 바를 한번 엔드포인트로 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마지막 6번 비짓에서 4번 이상이 5만 넘어가는 경우, 이 엔드포인트는 3상에서 주로 쓰는 엔드포인트입니다. 이 아까 포스타마티닙 그리고 에프가티지맛 둘 다 3상을 진행할 때 이거를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로 썼습니다. 여기서 저희들 뭐 플라시보 그룹엔 없고 200mg 그룹에 5명, 400mg 그룹에 6명 해서 27.3%입니다. 포스타마티닙 3상에서 18% 나왔습니다. 에프가티지맛 3상에서 22%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3상이고 숫자도 더 많고 직접적인 비교는 이제 좀 오해 소지가 있지만 어쨌든 저희는 200mg에서도 29% 정도, 400에서 27%, 최소한 지금 이 3상 데이터보다는 못하지 않은 그런 결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좋으면 좋았지 나쁘지 않은. 릴사브루티닙 같은 경우 릴사브루티닙은 아까 말씀드린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 말고 다른 뭐 세컨더리 엔드포인트로 가져간 게 6번이 아니라 8번 비짓, 마지막 8번 비짓에서 4번 이상 5만 이상 이거를 이제 데이터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4주가 아니라 12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짓 숫자가 8개가 이제 다입니다. 그러니까 다 합해서 4번 이상 이 파란색이 5만, 그러니까 파란색이 4번 이상이면은 이제 요 기준으로는 이제 리스펀더라고 할 수 있죠. 6명, 8명 해서 36%입니다. 릴사브루티닙 28%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보여드린 이런 걸로 다 비교를 해보면은 이걸 이제 하나로 한 테이블로 정리한 게 이건데 여러분 가지고 계신 거기에 있는 중요한 거는 이 경쟁 약물들 포스타마티닙, 릴사브루티닙, 에프가티지맛 특히 3상 데이터들 하고도 비교를 했을 때 27%와 20%, 40%와 40%, 36%와 28%, 50%와 43%. 저희들이 경쟁 약물보다 좋으면 좋았지 떨어지진 않는다라는 확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 가지고. 세이프티입니다. 세이프티는 저희들이 아직 데이터가 굉장히 많고 지금은 뭐 데이터 그러니까 뭐 테이블 뭐 이런 것들만 받은 상태고 이제 풀 리포트는 4월 지나서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아직 많은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굉장히 기본적인 리스폰스 레이트, 그러니까 효능 그리고 효능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것만 일단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그거 말고 이제 여러 가지 서브그룹 분석이나 뭐 더 중증인 환자의 뭐 반응이 어떻게 되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많은 분석들 이런 거는 이제 분석이 완료되면은 학회를 통해서 저희 뭐 삼성병원에 저희 PI셨던 그 장준호 교수님이 이제 학회에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이건 세이프티 데이터고 지금 저희도 조금 뜨악한 게 저희들이 RA 임상 페이스 1, 2 그리고 RA 임상 160명까지 한 RA 임상에서도 사실 SAE 그러니까 Treatment Related SAE Serious Adverse Effect는 저희들이 본 적이 없었는데 여기서 이제 그거를 깨고 한 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레이드 3가 뭐 400에서 3명 이렇게 나왔는데 요게 이제 요 한 명 포함해서요. 이 중에 이제 2명은 이 스몰 몰리큘에서 흔히 나오는 그런 간 수치입니다. 예. 리버 엔자임 좀 올라간 거. 그거는 뭐 굉장히 흔한 그런 부작용이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는 않고 또 이 한 명은 이제 뉴트로피니아가 지금 처음 발견이 됐는데 이분은 이제 연세가 80이 넘는 분이고 뭐 기존에 뭐 고혈압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트리트먼트 릴레이티드인지는 뭐 PI가 그렇게 판단을 했으니까 뭐 저희가 어쩔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이런 식의 부작용이 좀 나왔지만은 크게 걱정할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저희들은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ITP 이상이 끝났고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3상 준비입니다. 저희들이 뭐 말씀드리겠지만 직접 3상을 하겠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저희들이 라이센스 아웃을 하더라도 라이센시가 바로 빠른 시일 안에 3상을 시작할 수 있도록 모든 걸 준비해 놓는 게 이제 저희들이 할 일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페이스 2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뭐 캡슐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 캡슐을 그러니까 물론 이제 DS 그러니까 API도 이제 새로 생산을 하고 그걸로 이제 태블릿으로 지금 만드는 거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물론 이제 캡슐에서 태블릿으로 바뀌면은 뭐 생동 실험까지 해야 됩니다. 뭐 그런 작업들이 이제 지금도 진행 중이고 뭐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3상을 하기 위해서는 이 생식 독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가임기 여성까지 이제 뭐 커버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생식 독성이 사실은 뭐 상당히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드는 일인데 어쨌든 리프로덕티브 톡시시티를 작년에 시작했고 올해 계속 이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거 두 개가 이제 완료되면은 3상 기본적으로 이제 3상 레디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러면 3상 시작하는 시점은 뭐 24년 말이나 25년 초면은 이제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 그 중간에 이제 국내 모 병원에 계신 이제 임상의 분들이 저희들 이 약 얘기를 뭐 들으면서 이제 third line 그러니까 TPRA에 지금 반응 안 한 환자들 그런 환자들 대상으로 연구자 임상을 한번 해보고 싶다 뭐 그렇게 제안을 해오셔서 이 노란색은 지금 다 텐터티브입니다. 이 연구자 임상을 올해 내로 국내에서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인디케이션으로 여러 가지 비임상 연구들을 중개 연구들을 지금도 계속 진행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 최근에 뭐 이전에 이제 류마티스라든가 아니면은 뭐 루푸스라든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다른 이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한 비임상 실험 결과는 이제 저희들이 발표를 한 바가 있고요. 이번에 새로 비임상 실험 결과가 나온 게 이제 한양대 윤지 교수님 실험실에서 진행한 이제 엔타이포스폴리피드 신드롬에 대한 비임상 결과가 나왔습니다. 엔타이포스폴리피드 신드롬은 뭐 이것도 뭐 혈액 질환이긴 합니다. 이 혈전이 생기고 뭐 언제 혈전이 생길지 모르고 혈전이 생기면 이제 스트로크나 아니면은 뭐 트롬보시스, 뭐 딥베인 트롬보시스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디지즈인데 이거 역시 이제 자가 항체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동물 실험에서 이 자가 항체를 확실하게 줄이고 그리고 트롬보사이토피니아 같은 거 이제 다 리버스하고 특히 이제 심장 조직에서 그 각종 이 병변 그런 것들을 완연하게 낮췄다는 그런 결과를 이제 보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포함해가지고 이 APS 관련된 비임상 데이터도 올해 중으로 학술지 뭐 학회 발표하고 학술지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그밖에 지금 장기 이식에서의 리젝션, 장기 이식 거부 반응 중에 이제 엔티바디한 장기 이식 거부 반응에 대한 연구도 지금 저희 진행하고 있고 이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이 콤비네이션 결과는 이전에 저희들이 이제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다른 인디케이션을 위한 이 중개 연구들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고
올 연말이 될지 아니면 뭐 내년이 될지 뭐 지금 이런 연구를 하는 것들은 역시 이제 저희 라이센스 아웃을 위해서 저희 약의 가치를 계속 높이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 탑라인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 데이터를 가지고 Orphan Drug Designation 지금 FDA에 신청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파트너링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24년 말 2000까지는 3상을 시작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걸 진행하면서 포텐셜 파트너와 지금 라이센싱 저희들이 뭐 물론 당연히 돈이 굉장히 많고 뭐 리소스도 많고 그렇다면 뭐 당연히 3상을 하고 싶겠지만은 저희들은 다른 일도 이제 많이 있고 저희 규모에서 글로벌 3상을 진행하기는 아직 무리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일단은 파트너링을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고 기한은 뭐 올해 앞으로 1년 사이에 파트너링이 돼야지 내년 말이면은 3상을 제대로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너링을 위한 노력이 이제 올해 가장 중요한 저희 회사 목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거기까지가 이제 세비도 플래닛 뭐 궁금하신 거 많이 답이 됐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801로 넘어가겠습니다. 801은 앞으로 이제 빨리빨리 좀 지나가겠습니다. 801은 뭐 많이 아시겠지만 지금 처음에 FLT3 이니비터로 AML 임상을 진행했고 그 다음에 이제 경구제로 바꿔서 지금 솔리드 튜머로 이게 X를 이니비션하는 그런 기전으로 솔리드 튜머로 지금 임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장 주된 목표는 이 체크포인트 이니비터 리시스턴트 튜머입니다. 키트루다라든가 이런 엔타이 PD1으로 안 듣는 환자들, 더 이상 안 듣는 환자들, 반응성이 없는 환자들, 결국 체크포인트 이니비터에 대한 이 반응성을 더 높이는 기전으로 저희들이 X이란 타겟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쟁 상대로는 버젠바이오의 뱀센티닙이 지금 non-small-cell lung cancer에서 키트루다 컴비네이션 페이스 2를 진행 중이고 오노에서 마찬가지로 니볼루맵하고 같이 병용으로 지금 솔리드 튜머에서 1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연히 FLT3 이니비터로 개발이 됐지만은 카이네이스 이니비터 치고는 굉장히 깨끗한 그런 셀렉티브한 컴파운드인데 FLT3 말고 이제 이 X를 이런 이른바 템 카이네이스들을 이니비션 하기 때문에 이제 이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좀 피벗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무엇보다도 장점은 이 ATP하고의 경쟁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피지올로지컬한 컨디션에서 일단 바이오케미컬 포텐시는 알사이팔 이게 이제 뱀센티닙입니다. 뱀센티닙보다 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하이 ATP, 피지올로지컬한 컨디션인 ATP가 굉장히 많은 조건에서는 뱀센티닙보다 좀 포텐트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워시아웃 했을 때 뱀센티닙은 워시아웃 한 다음에 8시간 이후면은 다시 이니비션이 없어지지만 저희 801은 계속 장기간 이걸 이니비션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저희들 차별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마찬가지로 이 뱀센티닙하고 헤드투헤드로 동물 실험에서 비교를 했을 때 뱀센티닙과 PD1 컴비네이션 이 파란색 그리고 저희들 801과 PD1 컴비네이션 빨간색입니다. 더 낮은 용량에서 15mpk, 25mpk 더 낮은 용량에서도 이제 더 좋은 효능을 보인 바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non-small cell lung cancer에서의 스탠다드 오브 케어 그러니까 플래티넘으로 인덕션하고 PD1으로 메인테넌스 하는 그런 조건에서 그런 이제 조건에서 저희 801이 같이 병용되었을 때 이 메인테넌스 페이스 중에서 이제 기존 이제 표준 치료법으로는 이제 튜머가 리바운드를 하지만은 저희 801이 같이 병용 투여했을 때는 리바운드가 현저히 감소되는 이런 걸 볼 수 있고
특히 레귤러터리 T셀이 아주 굉장히 많이 감소되어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 번 보여드렸던 휴머나이즈 마우스에서의 그 에피커시, PD-1 컴비네이션 에피커시 데이터고요. 다 퍼블리시, 이 데이터들은 이제 작년에 다 퍼블리시가 됐습니다. 현재 작년 초부터 도즈 에스컬레이션 들어갔고요. 100mg에서 시작해가지고 사실은 더 낮은 용량에서 시작해야 됐겠지만은 저희들은 이 미국에서 IV로 이미 임상을 진행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용량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세 번째 코호트 225mg 코호트까지 지금 전혀 독성이 나오지 않았고, 지금 네 번째 코호트 300mg 진행 중이고, 여기서 지금 한 명 DLT가 나왔기 때문에 3+3 해서 한 명, 지금 6명한테 300mg 투약 중입니다. 여기서 대충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 정도 도수에서 MTD 이 정도나 요 위 정도에서 이제 MTD가 결정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페이스 2 혹은 다음 단계에 쓰일 수 있는 도수는 대충 결정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효능 궁금하시겠지만은 저희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전상으로는 이 모노테라피로 어떤 효과가 있을 걸로 전혀 기대를 하지 않고, 실제로 환자한테서 이렇게 효능이라고 할 만한 거는 스테이블 디지즈 한 분 나온 정도, 그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효능을 기대하고 한 그런 임상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도즈 에스컬레이션이 이번 상반기 정도면은 마무리될 걸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이제 IND 그다음 코호트 익스펜션을 위한 IND 어멘먼트를 하고, 그다음 컨비네이션 저희들 지금 코호트 익스펜션은 키트루다 컨비네이션 non-small cell lung cancer previous immunotherapy에 fail했던 non-small cell lung cancer 환자를 대상으로 키트루다 컨비네이션으로 지금 진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IND 어멘먼트를 프로토콜 새로 쓰고 키트루다 컨비네이션에 대한 도스 파인딩을 한 다음에 바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컨비네이션 임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델와요1은 이제 엔티타우, 특히 타우 중에서도 280번에 있는 아세틸라이신, 이 패톨로지컬한 아세틸라이신 280번을 에피톱으로 하는 그런 엔티바디입니다. 이 알츠하이머라든가 그런 타우패티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알츠하이머 쪽은 그 레카네맵이 이제 허가를 받고 A베타 엔티바디들이 이제 드디어 허가를 받고 이제 쓰일 수 있는 시점이 되고 있는데,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A베타 엔티바디가 그러니까 코그니션 디클라인을 낮추는 효능은 이제 확인이 됐지만은 그걸로 그게 이제 임상적으로 충분한 효능인가? 조금 이 디클라인을 낮추는 그 정도인데, 그 레카네맵이라든가 그런 것만으로 진짜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낄 수 있는 효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아직 이제 첫걸음을 뗐을 뿐이다, 이렇게들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그 미국에 있는 KOL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기대하는 거는 이 A베타 엔티바디하고 타우 엔티바디의 컨비네이션 같은 것도 이제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타우 엔티바디는 사실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별로 그렇게 좋게 평가가 안 되는 이유는 이 1세대 타우 항체들 때문입니다. 1세대 타우 항체들은 다 페이스 2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이 1세대 타우 항체들은 다 이 N터미널을 잡는 항체들입니다. 이 N터미널, 물론 이 임상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도 학문적으로는 이 N터미널은 잡아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는 이제 학문적으로 이미 다들 밝혀졌고 예상을 하고 있던 바입니다. 그래서 이 타우가 이제 애그리게이션 되고 할 때 이 끝부분은 다 잘려나가기 때문에 사실 알츠하이머 진행하고 이 타우의 N터미널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은 이 타우 애그리게이션을 드라이브하는 이 미드 리전,
이 프롤린 리치 리전하고 요 뭐 리핏 리전이라고 하는 마이크로튜블 바인딩 리전, 이 미드 리전이 가장 중요할 거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미드 리전을 잡는 2세대 타우 항체들이 지금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게 얀센의 엔티바디와 UCB 로슈 엔티바디가 지금 페이스 2를 진행하고 있고 2025년에 뭐 뚜껑이 열릴 예정입니다. 그거 말고도 이제 다른 페이스 1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다른 엔티바디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미드 리전을 사실 그 아밀로이드 베타만 해도 그 앞에 수많은 서로 다른 부분을 인식하는 수많은 항체들이 다 실패를 하고 나서 지금 레카네맵이 효능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죠. 타우 항체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 아밀로이드 베타 같은 경우는 아미노애시드가 42개입니다. 근데 이제 타우는 아미노애시드가 440개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잡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걸 저희들이 예상할 수 있고, 지금은 이제 이 리전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결국은 타우 항체라고 해서 다 똑같은 타우 항체가 아니라 어느 부분을 잡느냐에 따라서 많은 이 차별성이 이제 보일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델와이오원은 이 미드 리전 중에서도 280번에 이 아세틸레이션이 되어 있는, 보통 사람한테는 이제 아세틸레이션이 안 되어 있고 이게 알츠하이머로 진행됐을 때만 이제 아세틸레이션이 되어 있는 걸로 많이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뿐만이 아니라 어떤 뭐 TBI라든가 뭐 그런 특별한 병변이 있을 때 여기 아세틸레이션이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아델와이오원은 그 부분을 이제 잡는 항체고, 실험실에서 여러 가지 뭐 이런 타우 프로파게이션 실험, 셀에서 타우 프로파게이션 실험 했을 때 저희 항체의 효능이 다른 경쟁사들 항체보다 훨씬 더 좋은 거를 보여준 바가 있고, 그 밖에 뭐 인비보에서 이 타우 패티 모델에서 좋은 효능을 이미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지금 예정보다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 항체라든가 이런 바이올로직스 생산하는 그런 일정이 굉장히 많이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 오퍼레이션 뭐라 그랬더라. 하여튼 뭐 그런 것 때문에 저희도 이제 영향을 받아서 이 GMP 생산이 굉장히 거의 한 1년 넘게 딜레이가 됐고, 어쨌든 작년에 이제 GMP 배치 생산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턱스 스터디가 이제 4주짜리 26 크로닉 턱스까지 지금 거의 끝나가고 있고, 지금 다음 분기 2분기나 3분기 여름 중으로 이제 IND 신청이 들어갈 예정이고, 올 연말에는 이제 정상인부터 시작해서 페이스 1이 시작될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OCT598은 EP2/4 듀얼 엔타고니스트입니다. EP2/4는 프로스타글란딘 E2가 작용하는 그런 리셉터입니다. 프로스타글란딘 2가 작용하는 리셉터가 이제 EP1, 2, 3, 4가 있는데 그 중에서 2하고 4를 잡는 엔타고니스트입니다. 프로스타글란딘은 그 어떤 리제너러티브 메디슨이나 뭐 이뮤노서프레션 이런 쪽으로 이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생체 내 물질이고요. 가장 유명한 건 이제 COX-2라는 그 진통제로 많이 쓰이는 타겟으로 많이 쓰이는 이 COX-1, COX-2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이 PGE2입니다. 기존 여러 가지 굉장히 오랜 동안 이 COX-2나 COX-1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이 COX-2를 이니비션 하면은 캔서 혹은 이뮤노온콜로지 면역항암 쪽으로 이제 혹은 직접적으로 캔서 셀에서도 그렇고 항암 효과가 있다라는 게 이제 많이 알려져 있었고, 그래서 실제로 COX-2 이니비터인 그 셀레브렉스라든가 뭐 이런 거 가지고 임상도 이미 여러 차례 진행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COX-2 이니비터를 셀레브렉스를 우리가 진통제로 쓸 때는 며칠 먹고 말지만은 이 항암제로 쓰려면 이제 계속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 COX-2 이니비터는
이 장기 복용을 하면 굉장히 많은 심한 위험한 부작용들이 생깁니다. 이 카디오베스큘러나 뭐 게스트로인테스티널 세이프티에 굉장히 이슈가 있기 때문에 각수투 이니비터를 직접 임상까지 가긴 했지만은 이런 부작용 때문에 그 항암제로 쓰진 못하고, 따라서 이 PGE2의 역할을 좀 더 선택적으로 EP2하고 EP4만 블락하는 그런 각수투의 다운스트림에 있는 이 타겟을 잡자 하는 게 이제 그 어떤 컨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만 하는 건 아니고 이 EP4 셀렉티브한 엔타고니스트를 이제 뭐 BMS를 포함해서 몇 회사가 지금 임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EP4만 잡아서는 조금 약하고 EP2하고 EP4를 같이 잡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이제 템페스트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EP4만으로는 부족하고 EP2를 같이 잡아야 한다는 데이터를 이제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템페스트에서는 듀얼 엔타고니스트로 지금 일상 페이스 1, 2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 보시는 것처럼 다 PD-1 컨비네이션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경쟁자라면은 이제 템페스트고 지금 초기 임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기적으로 이제 많이 뒤처진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몇 가지 인비트로 결과들 뭐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그냥 아실 거고, 인비보에서 뭐 단독으로도 지금 신지닉 마우스 모델에서 단독으로도 이 7046 이거는 이제 EP4 셀렉티브한 엔타고니스트입니다. 7046하고 비교했을 때 KT478이 저희들 OCT598이고요. 이건 카나프 넘버고, 어쨌든 더 좋은 효과를 보여줬고, 이 PD-1 CT26 모델에서 PD-1 컨비네이션으로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여줬고, 어떤 이뮨 프로파일, 그 다음에 엔타이-TIGIT 엔티바디하고의 컨비네이션에서도 좋은 효과를 보여줬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이제 이거 역시 조병철 교수님, 연세대 조병철 교수님 실험실에서 진행 중인 실험으로, 아까 801 경우에 말씀드린 것 같은 이제 스탠다드 오브 케어, 런 캔서 스탠다드 오브 케어하고의 이제 컨비네이션입니다. 지금 그냥 이렇게 자라는 캔서지만은 거기에 이제 인덕션 피리드에 이 시스플라틴, 플래티넘을 같이 넣어주면은 이제 튜머가 자라다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제 시스플라틴은 계속 줄 수가 없으니까 플래티넘을 끊고 메인테넌스 테라피로 페메트릭시드와 엔타이 PD-1을 계속 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스탠다드 오브 케어는 아까도 보여드렸지만은 스탠다드 오브 케어 경우에는 이제 튜머가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빨간색 저희들 OCT598이 병용된 요 빨간색은 여기서 튜머가 완전히 지금 완전 관해가 됐고 전혀 지금 거의 자라지 않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 파란색, 녹색은 EP2 셀렉티브 엔타고니스트고, 녹색은 EP4 셀렉티브 엔타고니스트입니다. 얘네들은 이제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 요 결과를 봤을 때 뭐 상당히 희망적인 그런 효능을 기대할 수 있을 거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이 데이터를 포함해서 몇 가지 더 지금 많이 진행하고 있는 실험들은 다음 달 올란도에서 있는 AACR의 포스터로 지금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개발 일정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그걸 포함해서 여러 가지 트랜슬레이셔널 스터디들이 지금 진행 중이고 올해 계속 진행될 예정이고, 바이오마커 스터디까지 지금 포함해서 많은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고, 개발 관련해서는 지금 도즈 레인지 파인딩이 끝났고 곧 다음 분기부터 8월부터 GLP 톡스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금 그걸 위해서 여러 가지 매니팩처링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DS가 만들어지면은 올 연말에 이제 DP가 만들어지고 드럭 프로덕트가 만들어지고, 내년 중반에는 이제 IND를 할 수 있을 걸, IND를 파일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 이제 파이프라인 4개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렸고, 이걸 이제
시간적으로 정리를 하자면은 어떤 올해 있는 마일스톤은 지금 1분기에서 ITP 세리더 플래닛 탑라인 나왔습니다. 그리고 2분기에 학회 발표가 있고 그 다음에 ODD 신청할 예정이고 598 AACR 학회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분기에 들어가서는 801 코드 엑스펜션이 이제 시작되겠고 아델와이오1 IND 신청 들어가고 4분기에는 아델와이오1 임상이 개시될 예정입니다. 뭐 파트너링 물론 이제 저희들 지금 보여드린 4가지 에셋에 대해서 특별한 구분 없이 뭐가 됐든 파트너링이 될 수 있으면은 다 파트너링 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따라서 뭐 임상 에셋에 더 관심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전임상이라도 관심을 가진 회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비더 플래닛은 페이스 2 결과 기반으로 파트너링을 하고 598은 이제 전임상 진입되면서 데이터들을 이제 처음 공개를 하기 때문에 뭐 그런 글로벌 파트너링을 시작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뭐 이벤트로는 이제 다음 주죠. 바이오 유럽부터 이제 저희들이 시작을 하고 AACR 그리고 바이오 USA 그리고 여기서 만난 파트너들 기존에 이제 얘기를 하던 파트너들도 사실은 이제 계속 얘기해 온 게 임상 결과 나오면은 이제 보자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임상 결과가 나온 상태에서 이제 그 기존에 얘기를 하던 많은 포텐셜 파트너와 얘기를 시작할 계획이고 올해 중으로 좋은 소식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지금 제가 이제 보여드린 거는 요 수면 위에 있는 바깥에서 볼 수 있는 요 4가지 프리클리니컬, 클리니컬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사실 이 빙산을 유지하려면 훨씬 더 큰 부분이 이제 안 보이는 수면 밑에 있습니다. 이 밑에 이제 저희들 디스커버리 파이프라인이 있고 지금 몇 가지 인터널 프로그램들이 저희들 독자적인 프로그램들이 지금 진행 중이고 캔서나 파이브로시스 이런 쪽으로 그 중에 이제 제일 앞서 나가는 프로그램이 아마 내년 정도면은 전임상 단계에 들어가고 그러면은 저희들 공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밖에 이제 이 디스커버리 파이프라인을 이제 피딩을 해주는 그걸 너블 타겟들 이런 걸 이제 저희 바이오리버트하고의 공동 연구를 통해서 너블 타겟들이 디스커버리 파이프라인에 계속 도입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직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닌데 플랫폼 테크놀로지 아직 말씀드리려면 아직 멀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플랫폼 테크놀로지로 언더러블 타겟이나 어떤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그런 잘 된다면 생각대로 잘 된다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수도 있는 그런 플랫폼 테크놀로지 지금 계속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오스코텍 R&D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에 감사합니다. 키움증권 허예민입니다. 포스터 마티닉이 2026년 특허 만료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삼상하고 출시할 때쯤 되면 경쟁사라고 보시진 않지만 식저 해제가 특허 만료가 돼서 이제 약가 경쟁도 있을 것 같아서 파트너사의 니즈가 충분할지랑 혹시 파트너사랑 잘 안 되면 우리의 향후 전략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포스터 마티닉하고 저희 세비노 플래닛은 사실 저희 나름은 경쟁 상대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그거 말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삼상에 있는 물질들하고 이제 비교가 저희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ITP에서 지금 삼상에 있는 것들이 나오고 뭐 이런 특히 중국에서는 아까 말씀드리지 않은 이제 다른 물질들도 중국에서 삼상 진행 중인데 식 이니비터를 포함해서 뭐 그런 것들이 앞으로 더 저희들 경쟁 상대라고 생각합니다. 이 ITP 시장에서 포스터마티닙의 비중은 상당히 적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실제로 라이젤 주가는 뭐 지금 형편없습니다. 뭐 $1 미만 페니 스탁입니다. 이 드럭 인 더 마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포스터마티닙의 장래는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질문하신 점이 이제 좀 중요한 질문인데 만약에 라이센스 아웃이 안 되면 어떡할 것이냐? 저희는 물론 이제 라이센스 아웃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One way or another. 뭐 그냥 라이센스 아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게 뭐 리저널 라이센싱이 될 수도 있고 지역별로 나눠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세비더 플래닛 전체에 대한 라이센싱이냐 아니면 ITP만 라이센싱하냐 뭐 여러 가지 이제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뭐 라이센싱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는 합니다. 근데 이제 ITP만 한정해 놓고 봤을 때 이제 만약에 라이센스 아웃이 안 되면 어떡할 것이냐. 네. 되게 해야죠. 사실은 뭐 최악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고 뭐 어떤 제 개인 이건 뭐 회사 입장이 아니라 제 그냥 개인적인 그냥 상상력으로 뭐 예를 들어서 글로벌 라이센싱이 안 됐을 경우에 뭐 국내 제약사하고 함께 글로벌 신약을 공동 개발하는 옵션도 뭐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지는 국내 제약사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상상은 해봅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지금 말씀드리지만 뭐 이런 얘기 뭐 기사화하던가 그러진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냥 완전히 개인적인 상상이니까 뭐 그런 생각 정도 하고 있다. 뭐 그 정도입니다. 대표님 혹시 좀 임상 3상이 이제 내년 예상을 하고 계신데 임상 3상 디자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놓으신 게 있으신지 그리고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TPO-RA 기존 약들이 또 약효가 좋고 하다 보니 이게 식 이니비터가 좀 더 앞으로 이제 프라이어 세라피로 이렇게 나가기 위해서는 뭐 어떤 임상 3상 디자인을 해야 되는지 혹은 임상 3상에서 어떠한 결과를 좀 보여줬으면 좀 더 이제 상업성이 확대가 될 수 있을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네, 그냥 뭐 간단하게만 대답하자면은 그건 저희 파트너한테 밀어놓을 생각이고요. 물론 이제 그러니까 세컨 라인으로 갈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효로 봤을 때. 그렇지만은 이제 결국은 임상을 할 때는 임상 성공 여부하고 임상의 성공 여부와 임상 환자 인롤을 얼마나 잘할 수 있냐와 그 다음에 뭐 포텐셜 이 시장 레이블링을 이제 시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여러 가지가 고려돼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 아직 구체적으로 이렇게 전략을 생각해 본 적은 많이 있지만은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겠다라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우선순위를 매겨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파트너링을 하면서 파트너의 관심이 어떤 쪽일까 뭐 그런 얘기를 더 들어보면서 이제 앞으로 더 이 모양을 갖춰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약효만 놓고 보면은 일단 TPO-RA의 리프랙터리한 환자한테 들어가는 게 이제 가장 쉽게 들어가는 길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러면 이제 환자 이 수가 뭐 시장 사이즈가 이제 좀 제한이 될 거고, 근데 기전적으로는 TPO-RA 나이브한 환자한테서도 효능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뭐 처음에 들어갈 때는 TPO-RA
리프랙터리 환자로 들어가지만은 그 이후에 뭐 세컨 라인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냥 추측을 하고요. 그것보다 하나 더 붙이자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TPRA하고는 기전이 이제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기전은 TPRA는 혈소판을 많이 만드는 거고 저희들은 없어지는 거를 막는 거기 때문에 이제 두 개 병용했을 때 굉장히 뭐 효과가 더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뭐 얘기하고 있는 포텐셜 파트너 중에는 이제 TPRA를 가지고 있는 회사도 저희들이 제하지 않고 있고요. 그런 병용 가능성 그리고 기존 TPRA들은 지금 특허가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특허가 다 만료가 됐죠. 어쨌든 그래서 TPRA를 저는 이제 경쟁 상대라기보다는 서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CS증권의 김사원 연구원입니다. 오늘 이런 좋은 자리 마련해서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저희 회사에 대해서 이제 열심히 팔로우는 하려고 하는데 커버하신 다른 분들에 비해서 제가 좀 지식이 좀 짧긴 짧은데요. 근데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어서 질문드리고 싶었고요. 그러니까 그 이상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첫 번째 질문은 그냥 되게 궁금해서 그런 건데 지금 앞에서 설명하신 다른 케이스에 보니까 다 엔드포인트가 조금씩 다 다르게 세팅이 가능하던데 이게 임상이 좀 어떤 프로토콜이 딱 정해진 게 아니고 이거를 이제 그때그때 상의해서 결정하신가 본데 그렇다면 저희가 애초에 지금 현재 타겟팅했었던 평균값이고 3만 이상 뭐 이런 거는 어떤 논의하에 좀 이제 처음에 프라이머를 잡힌 건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이후에 저희가 이제 에로를 계속 생각하시고 있으신 것 같은데 현재 이상에서 어쨌든 섭 데이터 설명해 주셨는데 어떤 그 방향성도 있고 해서 좀 충분히 이걸로 어쨌든 소기 성과를 보셨다고 보고 추가적인 임상은 계획 안 하시는 건지 아니 혹시라도 저희가 추가적인 뭐 큰 임상 아니더라도 또 다른 임상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냥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첫째 이제 임상 프로토콜을 할 때 프라이머리 엔포인트를 뭘로 잡을 것이냐 하는 거는 여러 가지 팩터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3상에서는 그 프라이머리 엔포인트를 잡는 게 뭐 거의 결정적으로 중요하죠. 근데 2상에서는 어차피 그 프라이머리 엔포인트라는 게 크게 3상에서만큼 이제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그리고 시기적으로 이 저희들 세비도플라닙이 이상을 시작했을 때는 다른 그러니까 TPRA 말고 이 최근에 포스타마티닙 3상 결과도 완전히는 안 나왔을 때였고 그 포스타마티닙의 그런 뭐 페이스 2 굉장히 규모가 작은 페이스 2 임상에 대한 정보가 있을 때였고 제가 말씀드린 다른 약물들의 임상 결과는 저희들이 이제 전혀 알지 못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적으로 어떤 프라이머리 엔포인트를 가져가는 게 가장 좋은 것이냐 물론 많은 고민을 했고 여러 가지 뭐 KOL들하고 디스커션도 있었지만은 뭐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갔어야 지금 돌아보면 이렇게 갔어야 됐다 뭐 이런 게 있겠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게 정보가 많이 있을 때가 아니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기준으로 삼았던 거는 이제 그 2009년에 나온 인터내셔널 워킹 그룹에서 이렇게 제안한 그런 엔드포인트였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이 해석의 여지는 좀 있는데 명확하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 해석을 할 때 조금 더 저희들 나름은 좀 보수적으로 잡아간 게 이제 저희들이 가져갔던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불행히도 그 다른 해석을 가지고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를 했으면은 또 굉장히 그 결과가 잘 나온 것처럼 보였겠지만 너무 잘 나온 것처럼 보여도 또 이 문제고요. 72%에 0.012 이러면은 또 사람들이 너무 기대를 할까봐 또 걱정이고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상에서 지금 60명 가지고 하는데 뭐 p-밸류 이라는 건 사실 큰 의미 없는 걸로 그냥 저희들은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걸 뭐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뭐 저희들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어떤 거였죠? 네, 뭐 라이센싱을 위해서 더 다른 임상 데이터가 필요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데이터만으로도 사실 페이스 2, 이 희귀 질환인데 페이스 2를 60명 정도 했으면은 상당히 규모가 받쳐준 임상이었고요. 보통 3상도 뭐 100명, 160명 뭐 이 정도로 하기 때문에 그거 말고는 이제 아까 조금 뭐 그래도 혹시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할 만한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연구자 임상 TPRA 리프랙터리 환자에 대한 어떤 연구자 임상 같은 게 조금 더 이제 뭐 잘 나온다면은 뭐 도움이 되겠지만 이 타임라인으로 봤을 때는 뭐 그 결과가 라이센싱에 쓰일 수 있을 만한 타임라인이 되진 않습니다. 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저희 박 부장님을 통해서 혹은 저한테 직접 혹은 여기 한정현 박사를 통해서도 아시는 분은 뭐 질문 주시면은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